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이충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경내분비 종양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 신경내분비 종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를 주제로 환우분들이 진단 및 검사, 치료 등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조호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해부학과 조우준 교수입니다. 이충훈 교수님과 지금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우분께 이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암이죠. 그래서 진단부터 검사, 치료까지 전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타 암종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환우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들을 진단, 치료법, 그리고 그 외의 것들까지 나누어 답변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조우진 교수님께서 한번 좀 봐주실까요?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상 신경내분비 종양 소견을 들었습니다.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신경내분비 종양이 무엇이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경내분비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로는 신경내분비 종양은 어떤 과에서 치료하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신경내분비 종양이 어떤 거고, 원인, 그리고 증상, 그리고 또 어떤 과에서 치료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경내분비 종양은 영어로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NET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을 명칭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그래서 혈관이 전신에 있듯이 신경내분비 세포도 전신에 좀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우리 몸의 위, 대장, 그리고 췌장과 같은 소화기 계통, 장기에서 생깁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진단되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는 진단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가 증가해가지고 새로 진단되는 수가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가 3, 40년에 비해서 약 6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10년 동안 10배나 증가를 해가지고 현재는 약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내분비 종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문 그런 병입니다. 또한 천천히 자라고 다양한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의심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심 증상을 살펴보면은 신경내분비 종양을 크게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 그리고 비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호르몬 같은 걸 분비하는 것을 이제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합니다. 분비하는 호르몬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혈당, 설사, 얼굴 홍조, 호흡곤란, 저혈압, 장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능성보다는 비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경내분비 종양은 뒤에서도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유전적 원인이 조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젊은 나이에 발견이 되거나 또는 가족력이 있으면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떤 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진단할 때 내시경적으로 진단할 때 소화기 내과 그리고 우리가 CT를 찍거나 이럴 때 영상의학과 그리고 최근에는 해기학적인 영상 기법으로 진단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얻은 것을 병리과에서 확인하면서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에는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수술할 때는 외과, 약물 치료는 주로 종양내과, 그리고 해기학적인 또 치료로서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해기학과에서 또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기능성, 특히 기능성 신경내분비 종양에서는 내분비 증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분비 내과도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즉 그림에 보듯이 여러 과들이 다 관여를 하고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경내분비 종양에 진단된다면 앞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후는 어떤가요? 특히 신경내분비 종양의 분화도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신경내분비 종양, 신경내분비암은 다른 질환인가요? 경기에 따른 예후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의사분들도 사실 잘은 모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유튜브 영상 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호진 교수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분화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화도는 현미경으로 이제 세포가 얼마나 정상과 가까운지 그리고 세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PRRT가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도타톡 패시티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도타톡 패시티는 신경내분비 종양이 표적을 얼마나 발현하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충분히 발현이 되어야 이제 PRRT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분화도는 신경내분비 종양이 자라는 속도를 알려주는 이제 지표이고요. 그다음에 도타톡 패시티는 현재 병이 얼마나 퍼져 있고, 그다음에 표적을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분화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분화도는 이제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단계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3단계에서도 이제 분화가 좋은 종양이 있고 나쁜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내분비암이라는 이제 분류가 또 따로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내분비암은 종양과 이제 비교해서 분화가 나쁘고 이제 예후 또한 또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좋을수록 이제 표적을 많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PRRT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직장 원발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 그다음에 췌장, 그다음에 대장 원발 종양이 이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분화도 등급에 따른 이제 진단이 얼만큼 많이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도표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등급으로 이제 분화가 좋은 암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2등급, 그다음에 이제 그 3등급과 이제 신경내분비 암이 합쳐진 이제 그 분류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분화도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에서 이제 예후가 각각 다른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넘는 이제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2등급이 되면은 거의 70%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3등급 이상이 되면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내분비 종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이제 궁금하다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전이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환자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런 치료인데요.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른 장기로 침범이 없고 절제가 가능한 그런 신경내분비 종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절제술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위장관에서 초기에 발견했다, 크기가 매우 작다, 내시경적으로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요. 타 장기 침범이 없고 국소에 국한되어 있고 외과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절제 가능하다 하는 경우엔 근치적 수술적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치적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완치 목적으로 남는 것 없이 잘 떼어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발생 위치, 발생 장기 그런 것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너무 작고 아무런 증상도 없고 분화도도 1등급으로 매우 좋으면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문의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그림처럼 국소적으로 위치는 해 있지만 주변 림프절이나 장기를 침범해서 절제 자체는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기타 국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국소 치료라는 것은 병변이 국소적으로 국한되어 있을 때 해당 부위만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들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방사선 치료나 고주파열 치료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약물 치료를 써가지고 더 줄어들면은 추후에 수술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췌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간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국소 치료나 수술적으로는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신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전이가 동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소적으로 국한된 병변에 대해서는 국소 치료를 하고 전신에 대해서는 전신 약물요법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약 30%가 전이가 동반된 상태로 진단이 돼서 전신 약물 치료의 우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종양을 조절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고 탈매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약제를 결정하는가에 있어서는 환자분이 갖고 있는 앞서 설명한 그런 신경내분비 종양의 분화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현재까지 잘 알려진 위장관 췌장, 우리가 이제 갭넷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위장관 췌장의 1, 2등급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국내의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1, 2등급 신경내분비 종양에서 특히나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의 치료법에 대해서 만든 치료 권고사항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을 예로 들어보자면 분화도가 좋은 1등급 또는 2등급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치료의 일환으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인 렐리오타이드를 쓸 수 있고, 내성이 생기면 그 이후로 표적 치료로 에버롤리무스나 수니티닙 같은 약물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내성이 생긴다면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은 루테슘 기반의 PRRT, 즉 핵이약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질병이 진행된다면 여러 세포독성 항암제나 임상시험 참여가 권고됩니다. 핵이약 치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우진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등급의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종양의 원발 위치에 따라서 약물 추천이 달라지는데요. 이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해당 약물의 효과를 입증한 임상시험에서 어떤 환자분들, 어떤 원발 위치의 종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포함되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니티닙 같은 경우에는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환자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현재는 췌장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를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처음 이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도스타틴, 소마툴린 이렇게 불리고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1, 2등급 신경내분비 종양에 주로 발현하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항종양 효과를 내는 약제입니다. 산도스타틴이라고 하는 옥트레오타이드, 그리고 렐리오타이드라고 하는 소마툴린이 있고, 종양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보다는 종양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항호르몬 효과가 있어서 증상 자체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개발된 지 사실은 10년도, 20년도 된 매우 오래된 약제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투여의 안정성이 잘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이제 매일 맞는 주사였다가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그런 롱 액팅 주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우분들 입장에서도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빈도가 좀 적어서 부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요. 우리가 먹는 경구 표적 치료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수텐이라고 불리는 수니티닙과 아피니토라고 불리는 에버롤리무스가 대표적입니다. 췌장신경 내분비 종양에서는 수니티닙과 에버롤리무스 이제 둘 다 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췌장을 제외한 다른 위장관의 또는 폐 신경 내분비 종양에서는 에버롤리무스가 이제 임상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마찬가지로 종양의 크기를 확연히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보다는 종양의 성장을 정체시키는 효과가 좀 더 큽니다. 경구를 복용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좀 더 편할 수가 있고요. 두 약제의 부작용이 약간 다른데, 에버롤리무스는 감염, 부종, 구내염, 설사, 빈혈, 고혈당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니티닙 같은 경우에는 수족 증후군, 구내염, 설사,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방을 하고 환자들을 진료를 해보면 대부분 이런 부작용이 처음에 힘들 수 있는데, 발생한 경우 그 환자들과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약제를 용량을 감량시키거나 스케줄을 좀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잘 상담하는 것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치료가 핵의학 치료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최근 새로 도입된 이 핵의학 치료가 궁금하다는 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조우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서 PRRT가 뭔지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PRRT가 이제 굉장히 긴 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게 되면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선 핵종 치료의 약자이고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개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방사선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그 그림 아래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핵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자가 있고 표적 분자가 있고, 이 표적 분자가 이제 그 암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이제 표적 단백 수용체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핵종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마 그 세라노스틱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방사선 핵종 자리에 이제 진단용을 붙이면 이제 영상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용을 붙이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밀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PRRT는 이제 치료를 하면서 영상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병소가 얼마나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PRRT 기전을 이제 설명한 그림인데요. 이제 방사선 의약품을 이제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내분비 종양이 이제 발현하는 이제 표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찾아가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방사선 핵종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경내분비 종양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종양을 얼만큼 줄이는지에 대한 이제 객관적 반응률에 대한 이제 지표인데요. 이제 대조군과 비교해서 거의 지금 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사실 환자분들 PRRT 하고 할 때 이게 방사선 물질이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집에 뭐 아기가 있는데 같이 애를 봐도 돼요? 뭐 비행기를 타도 돼요? 뭐 이런 걸 질문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저도 정확하게 막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루테슘 기반의 이제 PRRT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베타선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일부가 이제 감마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약물이고요. 저희가 외래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주의사항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몇 가지 지금 주의사항이 지금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소변은 앉아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씻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걸 조심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이듯이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골수 부작용, 그다음에 신장 부작용, 그다음에 간 부작용, 그다음에 오심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2% 정도에서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검사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타토패시티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부터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 분화도 사진을 나타낸 건데요. 도타토패시티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병변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이제 표적이 많이 발현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분화도가 나타내는 거는 이제 종양이 얼만큼 빨리 자라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등급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병변이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변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치료는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2등급하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1등급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병변이 상대적으로 좀 안 보이고 있긴 한데 일단 병변 숫자가 적어서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분화가 나빠지면서 이제 표적이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치료했던 영상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2등급 환자였었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치료 전에 찍었던 이제 도타토패시티 영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찍었던 도타토패시티 영상입니다. 총 4번의 이제 치료를 받고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전이가 굉장히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에 굉장히 병변이 커다랗게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4번의 치료를 마치고 나서는 간 전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알파성 기반의 이제 치료제인 액티늄 225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테시움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간에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액티늄을 이용해서 이제 2차례 치료를 했더니 간 전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늄 같은 경우도 이제 환우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좀 국내도 좀 도입이 됐으니까 아직 임상시험이나 이런 단계긴 하지만 많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PRRT는 결국엔 앞에서 제가 말했던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랑 비슷한데 원리는 뒤에 어떤 핵이약 물질을 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핵이약 물질을 달았는데 그게 영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좀 약한 거로 달면 이게 도탁토 페트시티라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암을 죽일 정도의 센 핵이약 물질 달면은 그게 PRRT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다. 네. 맞나요? 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루테슘 기반의 그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액티늄 기반의 치료제가 실제로 치료를 저희가 하고 나서 이제 치료 후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가 정말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 내분비 종양으로 수술을 들어갔다가 간 기능 저하로 지혈이 되지 않아 수술을 중단하였습니다. 수술 대신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권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암 치료로 종양 크기가 줄고 간 기능이 좋아지면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항암 치료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100% 만족스러운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잘 이렇게 규명을 해주고 보정을 해주면 다시 수술적 치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들어갔다가 났다는 것은 CT나 뭐 MRI나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이 가능한 어떤 해부학적 구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간 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이제 큰 경우에 간으로 가는 문맥이나 비장정맥 같은 혈관을 이 암덩어리가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게 막히니까 뒤가 이제 부푸는 정맥류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게 간경변 때도 그러거든요. 간 경변을 시키면 간이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잘 못 들어가서 부풀고 정맥류가 되고 파열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같은 현상으로 수술할 때 출혈이 너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호전이 되면 정맥류도 없어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수술에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면은 다학제 진료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술적 접근이 될지 그런 안전성과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또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 어떤 전문가와의 상의가 좀 필요한 것이, 그러면 이 암의 크기를 줄이는 약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1차 또는 2차 치료제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와 또 표적 치료제들은 사실은 줄이는 효과가 한 5% 정도 환자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과연 이제 급여되는 이런 약을 써서 쓸 것인가, 아니면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또는 좀 비싸질 수는 있겠지만 비급여로 PRRT 같은 걸 쓰면서 줄이는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죠. 네,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1등급을 진단받고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절제했습니다. 시술이 잘 되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혈관 및 림프절 침윤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병리 결과에서 나왔나 보죠. 다시 절제술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경과 관찰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발하면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조호진 교수님께서 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변이 절제가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절제가 되었다면은 일단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술이 바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게 되면 이제 수술이 가능하면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전이가 되었다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치료들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아버지는 74세로 말기 췌장 신경내분비암을 최근에 판정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기회가 없다고 해서 에토포시드, 시스플라틴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령이시고 체력이 약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없고 혹여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항암 치료에 다른 치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가족분이 어, 이런 예후가 안 좋은 신경내분비암에 또 판정받으신 거에서 좀,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신경내분비암은 앞에서 이제 둔화도 이런 얘기할 때도 좀 나왔었지만 앞에서 주로 설명한 신경내분비 종양과는 다르게 악성도가 훨씬 높은 암의 일종입니다. 우리들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부르고 신경내분비 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분화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한다면 3등급 중에서도 저희가 신경내분비 종양과 신경내분비 암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 3등급 신경내분비 종양과 암의 치료 권고인데요. 그림이 이러한 암들은 앞서 설명한 1, 2등급 신경내분비 종양과는 다르게 도타톡 펫CT를 찍어도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발현이 사실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던 그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나 PRRT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는 이제 우리 한우 가족분께서 말씀 주신 에토포사이드 시스플라틴 같은 세포 독성 항암 치료가 사실은 1차 치료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이성으로 이렇게 진단된 경우는 안타깝게도 다른 치료 옵션이 크게 없습니다. 에토포사이드 시스플라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사실 독성이 꽤 큰 편이라서 또 연세도 이렇게 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에게서는 용량을 조금 감량해서 들어가고 또한 이것이 부작용 중에 호중구 감소증, 즉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호중구 감소증 등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중구 촉진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신경내분비 종양 3등급 또는 신경내분비 암 환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등급의 종양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암은 이제 종양 이질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지가 않고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등급의 종양이 섞여 있는 경우 조직 검사에서는 이렇게 3등급이 나왔지만 도타톡 페트시티를 찍어보면은 의외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발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 2등급 종양이 섞여 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PRRT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소적으로 어떤 덩어리가 커서 환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거나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국소 그 종양, 암을 조절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 치료를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신경내분비암에서는 항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경내분비 종양은 가족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위암 경력이 있으면 신경내분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사실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큰 관련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걱정하시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에는 호르몬 분비라든지 뭐 외관상이라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내분비내과를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그렇고. 네. 잘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름 저희가 준비한다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우진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의뢰에서는 사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없고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넓혀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시청해주신 환우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